그걸 따라갈 수는 없어. 하지만 내 퇴재치를 끌어서 쓸 수 있다는 거는 내 삶에 있어서 주어진 조건 안에서의 최대한 행복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되는 거죠. 부자가 될 그나마의 가능성이죠. 도시라고 하는 게 평판도 올라가고 그게 공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이제 뭐하고 관련되는 거냐면 그전에는 신과 인간의 관계, 그래서 신에게 무엇을 바친다는 개념이었고, 불교는 신에 대한 부분을 탈락시켜버려요. 빼버려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에 대한, 쉽게 말해서 영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그 안에. 영향력. 그게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받아 먹으면 녹록해져요. 잘 살아야 보시할 수 있다는 거고, 불교는 무소유가 아니고 정당한 소유를 얘기하는 종교예요. 무소유하고 무집착하고 최소주의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네.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거는 최소주의를 얘기한 거예요. 네. 더 이상 많이 벌려놓지 않고 최소주의를 하면서, 지금 미니멀리즘 비슷한 거죠. 그쵸, 그렇게 행복할 수 있다. 그때도 있었고 그전에도 있었어. 유생들이 그냥 가난하게 청빈하게 행복, 그 얘기도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거를 가지고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무소유는 알몸으로 나와서 알몸으로 가는 걸 무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인학교입니다. 진짜 벗고 다닙니다. 욕망에 매몰되면 짐승이 되는 거예요. 동물과 인간의 구분은 그것을 억압하느냐, 그것을 승화시키고 조절해서 파도 타는 사람이 파도를 즐기는 것처럼, 파도 타는 사람은 파도가 없으면 가라앉아요. 파도가 있어야 그것을 타고 즐기는 거예요. 그 거친 파도는 나에게 장애가 안 되는 겁니다. 욕망을 승화시킨다는 거는 욕망을 타고 간다는 뜻이에요. 욕망을 억누른다는 건, 억누르는 건 나는 미쳤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 가뜩이나 내가 타고난 에너지도 양도 적은데, 총량도 적은데 거기에다가 누르는 거야. 그러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이기겠어? 가지고 있는 총량을 써도 나보다 많이 가지고 있는 놈이 있어. 벌써 걔는 눌러도 나를 이겨.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분열시켜서 어떤 건 누르고, 누르는 것도 내 힘이고 눌리는 것도 내 힘이에요. 뭐하러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그거를 잘 쓸 수 있게 승화라는 개념인 거예요. 서로 충돌하지 않게. 우리 선생님이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도교 하시던 선생님은 옛날에 도가 하시던 사람, 중국 영화에서 그런 거 많이 나와요. 무협지 같은 데서 접시 같은 거를 막 던져. 접시를 던지면 받는 게 아닙니다. 받는 게 아니고 네. 상대방이 물그릇 같은 걸로 받아. 그러면 접시도 안 깨지고 피하는 거나 이런 게 아니야. 물그릇 같은 걸로 받으면 물이 충격을 흡수하면서 그냥 또 다르게 그 에너지를 무력화시키는 게 아니고, 받으면 내가 충돌하는 과정에서 무력화되는 거예요. 내가 그 데미지를 받는 거지. 그게 아니고 물을 통해서 끌어들여서, 쉽게 말하면 물그릇 같은 걸로 끌어들이면 그 에너지는 그냥 사라지게 되는 거야. 감정이 나에게 존재하지만 나에게 데미지를 못 준다. 비껴간다라고 하는 개념인 거거든. 노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물은 바위나 이런 것들과 다투지 않는데, 그래서 끊임없이 흐를 수 있고, 맨 마지막에 바다가 가장 크고 깊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낮기 때문에 그런 거고, 그것이 자신을 내세우지 않기 때문이라. 양보하는 것이 곧 양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등주의라는 게 있어요. 명철보신, 불가미 천하선이라고 하는 건데, 이등주의라는 게 있거든요. 이등은 지금 대통령이 올라갔잖아요. 다음에 잘못해가지고 지금 여당이 대통령을 배출 못하면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겠죠. 네. 상황이. 대통령만 안 하고 예전에 그 김종필 총리 같이 꾸준히 갑니다. 그래서 꾸준히 갑니다. 대통령만 못했지 정권이 여러 번 바뀌어도 계속 총리를 했어요. 그게 오히려 옳은 거다라고 말하는 게 도가예요. 네. 꼭 1등을 해야 맛이냐? 1등하고 가는 거보다 주역으로 말하면 항용유예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올라간 용은 쪽팔림만 남는다. 욕망에 대한 통제라고 하는 것도 내가 굽혀서 양보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더 나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참는 것도 그런 거예요. 대부분 지면 지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방어 기제를 형성을 해야지. 그래야 자기가 안 미치니까. 어떤 식으로든 중학생 담배 피는데 한마디 했다가 두드려 맞았어. 참은 거다. 참은 거다로 생각해야지. 강자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고, 네가 그 정도 능력도 안 되고 노력도 안 할 거면 참아야 되는데, 그냥 참으면 미치니까 납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정신승리 일단 아닌가요? 내 데미지는 줄여야지. 펀치가 안 날라오게 할 수는 없고, 펀치가 날라왔을 때 얼굴에 이런 바세린 같은 걸 많이 발라서 밀려가게 해라. 안 맞는 게 아니고 밀려가게 해라. 저는 강자 철학이에요. 그 네. 강자는 나중에 뭐가 있냐면 집단 안에서의 강자가 아니고 유일성이라는 걸 제가 강조하거든요. 유일성은 본래 강자예요. 본래. 본래 강자. 네. 이 세상에 나는 아무리 우주가 넓어도 나랑 똑같은 건 없어. 나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거는 비교 대상이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그것은 훼손 가치가 아닙니다. 유일성. 그게 존재로서의 강자라고 네. 하는 거예요. 존재로서의 강자이신 거잖아요. 우주는 나를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내 마음이 우주가, 우주가 내 마음이다가 돼버리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되는 거고, 스트레스에 거리가 없어. 자본이 필요 없이 행복할 수가 있다가 아니고, 자본도 필요하고, 하지만 그 자본만으로는 완전한 행복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본뿐만 아니라 그 현상에서의 강자라고 할 때 자본도 필요하지만 어떤 권력도 필요하다고 필요하고 생각해요. 지식도 필요하고 한데 그것들을 다 갖추어야만 한다. 갖출 수 행복은. 있으면. 없으면 달팽이 같이 들어가서 네. 자기 방어 기제를 철라지망을 피고 있는 거고, 동시에 두 개를 다 해야 돼. 왜냐면 아무리 권력이 강해도 내려갈 날이 트럼프들 몇 년 남았겠어. 내려갔을 때 네가 어떻게 할 건데? 그 뒤에 휘두른 과보가 들어오겠지.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잘 나간다 그래서 이게 필요가 없는 거냐? 이 본질적 행복이라고 하는 게 필요가 없는 거냐? 아니에요. 현사적 행복은 차등에서 나오는 거고, 그래서 돈 없이 행복할 수 있다. 그거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사기입니다. 그러니까 명상센터가 그런 사기들을 잘 쳐. 그럼 너도 돈을 받지 말든가. 돈을 안 받으면 명상센터 안 할걸? 바다로 얘기하면 밑에서 흐르는 흐름이 하나가 있는 거고, 실제로 있습니다. 예, 지하에서 흐르는 흐름이. 그리고 위에 현상적으로 파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행복론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파도를 정지시키는 게 아니고, 이면에, 그러니까는 바닥에서 흐르는 그 흐름 속에서 현상을 보면 현상은 즐거움일 뿐 나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현상이 즐거움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뭐 슬픔이나 아픔이나 고통이나 불안으로 나타날 때도 있나요? 그건 아니에요. 연극과 같은 거고, 네. 연극 배우나 영화 배우에서의 영화와 같은 상황이 돼요. 밑으로 완전히 내려가 버리면 유해진이 웃기는 역할을 하든 저렇게 슬프고 비극적인 역할을 하든 쉽게 말해서 돈을 벌어주는 행복 코드인 거예요. 전체가 행복인 거야. 나는 희극 역할만 할 거야. 비극은 별로 안 좋아. 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쩌리들의 판단인 거예요. 논리적 층위를 밑으로 끌어내리지 못한 사람들의 현상적 판단인 거예요. 종교인들의 일부 이상주의자들이, 대부분은 다 종교인들도, 제가 본 종교인들은 현상적 판단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그렇게 아는 것처럼 가면을 쓰고 있는 것 뿐이고, 일부 이상주의자들이 그런 본질적 판단을 하려고 노력해. 하지만 분명한 건 그 사람도 누군가 밥을 갖다 줘야 먹더라는 거예요. 그 본질적 판단으로 네가 밥 안 먹고 영구적으로 아크 원자로를 만들어서 네가 자가 발전을 할 수 있느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아무리 이상을 얘기해도 자본주의 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어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다른 책 쓸 때 그 얘기했거든요. 힐랍 철학자 중에 철학이 돈이 된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변증할래?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결국 자기 지식을 이용해서 기후를 예측을 해요. 그래서 그게 포도나무를 이제 수확을 하고 이런 걸 가지고 돈을 벌면서 자기를 증명하거든요. 근데 분명한 건 내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면 내가 능력자야. 돈은 왜 거기서 배제돼야 되지라는 게 있는 거예요. 돈에 대해서는 그 능력이 발휘가 안 돼. 네. 라고 하면 너는 다양한 능력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의 부자 수업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 책도 있었어요. 부처님은 불교를 믿으면 잘 살게 된다라고 얘기해요. 올바른 판단을 하기 때문에. 보시를 하는 이유도 단순히 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내 평판이 올라가. 이기적 유전자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유재석이 꼭 선한 사람이냐 에 대해 생각해 봐야 된다. 유재석의 그러한 행동으로 인해서 유재석은 더 많은 이익을 보고 있지 않다. 그러니까 또 다른 방식의 이익 추구라고도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막 머리를 써서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봤을 때 차은우 같은 방식이 조금 더 돈을 절약하려고 하는 방식이 결국은 자기 황금알을 낳는 배를 거의를 가른 거예요. 올바른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보시 자체도 내 평판이 올라가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올바른 판단 이야기도 궁금하거든요. 그건 뭘까요? 올바른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감정은 있지만 감정에 매몰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그게 판단력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바둑까지나 장기 둘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옆에 있는 사람이 한 급이 높다라는 게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은 같은 급수야. 감정이 안 3급, 3급, 3급인데 네. 우리는 작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두는 사람은 이렇게 얘를 후려서 이렇게 뭐 올감해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야. 거기에 빠져서 마치 도박하는 사람이 한 번만 더 걸면 터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듯이 얘는 오류를 범한다고요. 근데 이 사람은 내가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봐요. 얘가 이기겠는데? 이게 되는데 안 되는 데를 본다고. 객관적인 사람이 한 급이 높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 감정은 있는데 네. 거기에 내가 영향을 안 받는. 그러니까 그쵸. 아까 얘기한 유해진이 연기할 때 너무 슬프지만 정제된 느낌으로 해서 관객들에게 더 슬픔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네. 내가 너무 오들갑을 떨고 슬프면 관객이 몰입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정제된 슬픔을 주려고 하는 거야. 그거를 짱구로 굴린다고. 왜? 그게 나에게 돈이 되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돈이 되는 거죠. 돈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최대치를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을 활용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사람이 올바른 판단을 한다고 해서 1등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올바른 판단은 그 주어진 조건 안에서의 가장 타당한 정도, 효율성이 높은 거를 하는 거지. 컴퓨터를 쓰다가 청소하는 프로그램들을 돌리잖아요. 컴퓨터의 용량 안에서, 환경 안에서의 효율성을 강조하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비싼 컴퓨터를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깁니다. 비싼 컴퓨터에 정리가 안 된 게 너무 많아도 싼 것보다는 훨씬 좋아요. 그걸 따라갈 수는 없어. 하지만 내 퇴재치를 끌어서 쓸 수 있다는 거는 내 삶에 있어서 주어진 조건 안에서의 최대한 행복 만족도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게 되는 거죠. 부자가 될 그나마의 가능성이죠. 도시라고 하는 게 평판도 올라가고 그게 공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게 이제 뭐하고 관련되는 거냐면 그전에는 신과 인간의 관계, 그래서 신에게 무엇을 바친다는 개념이었고, 불교는 신에 대한 부분을 탈락시켜버려요. 빼버려요. 그래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간에 대한, 쉽게 말해서 영향력을 어떻게 키울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있어요. 그 안에. 영향력. 그게 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맞는 것 같아요. 받아 먹으면 녹록해져요. 잘 살아야 보시할 수 있다는 거고, 불교는 무소유가 아니고 정당한 소유를 얘기하는 종교예요. 무소유하고 무집착하고 최소주의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났던 현상이에요. 네. 법정 스님이 말씀하신 거는 최소주의를 얘기한 거예요. 네. 더 이상 많이 벌려놓지 않고 최소주의를 하면서, 지금 미니멀리즘 비슷한 거죠. 그쵸, 그렇게 행복할 수 있다. 그때도 있었고 그전에도 있었어. 유생들이 그냥 가난하게 청빈하게 행복, 그 얘기도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거를 가지고 대단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무소유는 알몸으로 나와서 알몸으로 가는 걸 무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자인학교입니다. 진짜 벗고 다닙니다. 박애주의자지.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겠다. 거기서 네. 부처님이 그 얘기를 해요. 보기 싫은 사람도 왜 봐야 되냐? 바바리맨의 오류죠. 성추행을 하는 것도 아니지만 보여준다는 게 범죄가 되는 이유는 볼 게 없는 거예요. 볼 게 없는 사람이 보여주니까. 그래서 부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옷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 상대에 대한 예의의 문제도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식장에 갈 때 옷하고 장례식장에 갈 때 옷하고 면접 보러 갈 때 옷이 다른 거예요. 거기에 아무렇게나 입고 가진 않아. 다 거기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은 무소유에 매몰된 사람이라고 비판하는 거예요. 불교는. 네. 불교는 무집착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당한 소유를 정당하게 가지고 있다가 그것을 누리다가 거울이 사람을 비추다가 다음 사람이 나오면 다른 걸 비추듯이 그냥 떠나는 거예요. 이거는 아마 유목문화와 관련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유목문화가 무집착이 생각보다 많아요. 저 같은 경우도 물질에 대한 집착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사는 공간이 일주일에 한 서너 군데 돼. 유목문화입니다. 현대 유목민. 그러면 어디에 네. 무엇을 쌓지를 못해요. 그쵸. 네네. 네. 그래서 유목문화에서 나오는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재산이 무엇이냐가 중요해요. 농경문화에는 쌓아놓고 다닐 수 있는 재산, 상속할 수 있는 재산에 대한 개념이 강하고,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재산에 대한 개념은 유목문화 쪽에서 강합니다.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재산은 뭘까요? 스펙, 나리에. 스펙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고, 관점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고, 내가 지은 그 보시 같은 공덕도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유재석이 차은우 같은 상황에 봉착했으면 사람들이 전부 중립기하를 받고 보자라고 했을 거예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한번 확인해보자. 다 그런 식으로 갔을 그쵸, 거예요. 그쵸. 유재석의 선한 이미지가 긍정적으로 작동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재산이에요. 그리고 불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재산만이 너의 다음 흐름을 만들어낼 것이다. 네가 죽고 나서 정지되는 것이 아니고 에너지가 계속 보존돼서 또 다른 흐름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너를 규정하는 틀이 될 것이다. 그게 업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네. 가족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순간에 다 놓고 갈 것이다. 너에게 투자하는 것만이 결국 네 것이다. 쓰고 가는 재산이 네 거다. 통장에 남겨놓고 가는 재산은 네 것이 아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나이대에는 경험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 돈을 모으는 것보다 경험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모든 사람들은 다 개별적이고 왕따일 수밖에 없다. 왜? 공유되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허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가지를 놓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는 신포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 포도는 신 거야. 나는 저걸 좋아하지 않아. 나는 굳이 차은우랑 결혼할 생각이 없어. 왜 해야 되는데? 나는 걔가 매달려도 안 할 거야. 이 중에 방어 기제입니다. 본질적 그러네요. 방어 기제, 현상적 방어 기제. 네. 그래서 방어 기제를 잘 피는 것만 가지고도 감정 컨트롤이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컨트롤할 감정이 없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감정이 온전히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감정이 온전해진다는 건 뭐냐? 그 감정을 내가 조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 감정들에 의해서 그 감정의 흐름으로 내가 존재하는 거지. 마치 세포들의 흐름으로 내 육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고 내 정신의 어떻게 보면 전류 흐름 아니면 에너지 흐름으로 내 정신이 존재하듯이 사람은, 동물은, 생명체는 전부 감정의 흐름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절하려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타고 가면 최고. 하지만 그렇게 안 됐을 때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메시지는 너는 너 자체로서 완벽하고 행복하다요. 그러니까 네가 뭘 바꿔서 하지 마. 그게 너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핵심 키워드야. 감정을 긍정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존재 자체에 대한 긍정으로 가요. 나중에는. 누구도 피해를 보지 않고 모든 사람의 행복한 구조가 갖춰져요. 이게 현상적 행복과 본질적 행복인데 이 현상적 행복을 이야기하다 보면 그렇다면 강자가 되어야 하는 게 스님이 말씀하시는 강자의 의미는 알았어요. 다른 사람보다 그쵸. 위에 서는 게 강자예요. 위에 서는 게 강자이죠. 마치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면서 혹은 다른 사람을 억압하면서 나만 잘 살면 된다 하고 있는 하나라는 사람에게 것이다. 있어서는 네. 내 에너지를 최대한 끌어쓸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 구조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각이든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윤리가 가설되지 그렇죠. 않는다니까 이게 지금. 제가 지금 윤리에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윤리에서 보니까 계속 그 부분이 부딪히는 게 어머 불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누구를 이기고 누구 위에 서고 이런 게 아닌 거 아니었나? 부처님이 생각이 그렇게 계속 쓴 드는 것 같아요. 사람이에요. 이기고 쓴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목적인 거예요, 불교의. 불교의 목적이 그럼 이기고 쓴 사람이에요. 위에 그게 서는 깨달은 건가요? 사람. 근데 깨달았다는 것은 자신으로서 깨달았다는 거지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라는 거는 아니잖아요. 깨달음은 상대적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밟고 일어서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 넘어서 가는 거잖아요. 하지만 깨달음에는 비교 우위가 없죠. 아니에요? 인식 주체만 깨닫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현상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보신이나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 현상도 만족스러워야지 왜 현상은 찌리한데 마음만 편하다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느냐에 대한 얘기, 논점이 나와요. 그렇죠. 만약에 모두의 행복, 카오스에 대한 긍정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연쇄살인마도 행복한 거예요. 그런 제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본질적으로 형성될 수 없어요. 그러면 연쇄살인마도 행복하고 트럼프도 자기 행복하다고 하고 그것이 사회로서 유지가 되느냐라는 질문이 인간이 약자였기 때문에 군집을 만들 수밖에 없고 사회 시스템을 만들 수밖에 없고 거기서는 서로 어느 정도의 대척점을 가지고 깎아갈 수밖에 없다. 크게 위해를 가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람을 제거하게 되는 거예요. 사형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층위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거를 불교적으로는 진재속재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적 측면, 현상적 측면.
본질적 측면을 반조해서 현상을 끌고 간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유해진이 연기할 때는 네. 내가 이걸 통해서 연기력을 인정받고 돈을 벌고 더 좋은 배우로서 대우를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이 깔려 있으면서 연기하는 거지. 그러면서도 매몰된 연기를 해야 된다니까. 그게 동시성으로 작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감독이 컷을 했을 때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바로 갈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 병진 가치는 분리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실제로는 병진될 뿐이지. 이게 분리돼 버리면 두 개의 마음이 되는 거야. 저희가 삶 속에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어떻게 다뤄야 될지, 누가 제 험담을 하면 하루 종일 심장이 뛰고 잠도 안 와요. 이 감정이 바로 나 아닌가요? 그럼 감정에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정에 빠져 있으면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고, 그러니까 두 가지 해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멘탈을 강화시켜서 비껴가게 하든지, 현상은 있지만 데미지를 입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은 지금 현상에서 데미지를 입은 거고, 나를 강화시키는, 그러니까 근육을 만들어서 극복하는 방법을 취하든지, 안 그러면 그 감정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든지. 마치 연기 하듯이 그거는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즉자와 타자가 동시에 가는 거예요. 즉자화라고 하는 것은 내가 곧 그렇게 되는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는 상태인 거고, 그러니까 감정 자체를 느낄 때는 즉자적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해야 되고, 타자는 사람이 기절을 했어요. 술을 마셨든지 뭘 했든지 해서 기절을 했어. 기절을 하면 내 의식이 끊어졌잖아요. 의식이 끊어져도 밑에서는 흐르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되돌아오는 거예요. 거기서 만약에 그 두 가지가 동시에 끊어져 버리면 다시 못 살아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두 가지 흐름 패턴을 내가 연속으로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내가 감정에 종속돼서 내가 밑에 심연의 패턴에서 이탈해서 표면의 패턴으로 넘어왔을지라도 빠르게 내려갈 수 있도록 그거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어야죠. 그 정도는. 제일 좋은 거는 사실은 이게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떨어지는 건 뭐냐면 여기를 본령으로 놔서 요 위에 것들을 계속 관조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기면서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최대 단점이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이쪽에 파도들이 밋밋해질 수 있어요. 왜냐면 이쪽이 자꾸 본류가 되니까. 그거는 아니고 이쪽은 이쪽대로의 의미가 있고 이것은 이거대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꿈은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오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깨어있을 때는 깨어있음의 의미가 있고 꿈을 꿀 때는 꿈도 의미가 있는 겁니다. 두 가지 다 동시에 자유롭게 가는 게 제일 좋은 거고 하나로 이렇게 해서 점점 위에가 고요해진다? 이것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러면 재미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진짜 열심히 살면서 너무 허전하다. 비교일 수도 있는데 남들만큼 가져야 할 것 같은데 계속해서 갈증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구절들이 몇 개가 있는데 나는 열심히 일을 하면서 살다가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다가 죽은 뒤에 쉬겠다. 죽은 뒤에 쉬겠다. 네. 그런 식의 관점을 가진 사람은 죽은 뒤에 만약에 다음 생이 있다면 거기서도 또 열심히 해서 또 올라올 사람입니다. 그런 식으로 인생은 한 번밖에 없고 쉼이라는 것은 유교에 그게 있어요. 공자에게 누가 좀 쉬고 싶다. 그랬더니 네가 쉴 곳은 저곳이다. 그게 무덤이야. 죽어야만 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네. 움직이는 동물이고 네. 움직인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어떻게 보면 생물의 고유 권한이에요. 자꾸 쉼을 추구하는 것은 삶을 낭비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일중독이라서 그럴 수 있어요. 주역에 보면 이거 있어요. 네. 천행건 군자의 자강부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하늘의 움직임은 쉼이 없으니 군자는 그것을 본다라서 언제나 쉼 없이 끊임없이 노력한다. 거기에 어떤 대가를 바라서 성공을 바라서 아니에요. 그것이 하늘의 이치고 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유교하고 불교의 조금 차이점 중에 하나인데 유교는 대가 없는 도덕이라고 하는 얘기를 주장을 해요. 가장 올바르기 때문에 그래서 유교는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비겁해집니다. 그러니까 대가 없다라고 하는 게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왜 저렇게 테러나 이런 걸 할 때 보면 잔인하게 할 수 있냐면 죽은 뒤 천국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상을 주는 거예요. 지금 너는 손해를 보지만 거기에는 영원한 천국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유교는 그래서 비겁해. 불교는 그것을 스스로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유교보다는 어떻게 보면 견고한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쉬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렇게 쉴 정도로 해봤냐?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본 사람은 쉬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안 들어요. 그 자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하기 싫은 옷을 억지로 입고 계속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쉬고 싶은 거야. 그렇다면 너는 본질에서 문제가 있는 거야. 너 방향 자체에 잘못됐다. 그리고 용기가 있으면 바꾸고 용기가 없다면 입 닥치고 살아라. 참아라. 네가 능력이 없는데 뭐 할 거야? 나는 200만 원밖에 못 받아요. 나는 1000만 원을 받고 싶은데 능력이 없어. 능력을 키워. 아니면 참어. 어쩔 건데. 잔인한 얘기예요. 또 하나, 이거는 사실은 유교적 인생 모식에서의 노력이라고 하는 거고, 왜 쉼이 필요한지를 모르겠어요. 쉰다라는 개념은 무언가를 네가 하고 있다는 개념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쉼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건가요? 무언가를 너무 애쓰고 노력하고 숨 쉴 때 그냥 쉬는 거고, 눈을 뜨고 있으면 보는 거지. 그걸 왜 내가 계속 눈을 뜨고 있으니까 힘드니까 눈을 감고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계속 숨 쉬었으니까 힘드니까 나 숨 쉬는 거를 좀 잠깐 멈췄으면 좋겠네?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냥 흐름을 타고 갈 뿐이에요. 그러니까 너가 어딘가 거스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변화의 철학에서 나오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떤 변화든 그것은 가치가 있다예요. 그러면 삶 자체가 흐름이고 변하고 움직임이다. 그것은 전부 일회성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든 나쁘든 언제나 귀한 거예요. 다시 되풀이되지 않는 유일성인 고로. 이런 거 되게 재밌는, 근데 어려운 철학이에요, 이게. 우리가 되게 비교하면서 많이 결핍을 느끼잖아요. 사회가 주입한 데이터?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더 쉬워진 개념이거든요. 육상 경기에서 동아시아 사람들이 메달 따기는 굉장히 힘들어. 신체적 구조가 안 나오니까. 아프리카나 유럽인이 당연히 유리할 수밖에 없어. 지는 것이 정당하지 않은 것이냐? 그것은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김병만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사인 볼트를 이길 수는 없어. 그거는 노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등관계를 가지고 비교를 해야지. 지금 현재 미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어요. 동아시아 사람들은 채식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장 기간이 길고 이 몸통이 길어요. 앉은 키는 크고 서 있을 때 짧아요. 근데 놀랍게도 팔다리가 길고 늘씬하게 표현되는 거는 조선시대 회화에서는 노복에 대한 표현이에요. 앉은 키가 큰 사람이 양반에 대한 표현이에요. 실제로 불상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근데 우리가 서구식 개념, 걔네는 육식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내장 기간이 짧고 팔다리가 길어졌어. 그게 미의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건 비교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노력으로 커버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노란색이에요를 계속 염색하면서 따라갈 수는 없어. 너 자신의 것을 발견해야지. 그리고 사람은 비교될 수 없는 게, 비교는 더 쉬워진 가치, 누군가 소수의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세뇌된 가치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지그가 유리하려고 그 기득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세뇌시켜버리는 거예요. 너네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 너네는 안 되는 거야. 또 다른 방식으로 주입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이익 집단의 움직임이라는 게 반드시 존재해요. 그래서 그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비교가 가능하냐. 비교가 가능하냐는 되게 재밌는 건데, 내가 보는 게 지금 사장님이 보는 거하고 동일한 물건이 아니에요. 제가 그런 그런가요? 얘기를 하는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동일한 물건을 놓고 보더라도 오른쪽 왼쪽의 시선에 의해서 색이 다르게 보여요. 그렇지 않을까? 다르게 보이죠? 조명이라고 하는 빛에 의해서도 색이 다르게 보여요. 지금 여기서 10명이 예를 들어서 이걸 본다 그랬을 때 20개의 빛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같은 위도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같은 위치에 있지 않기 때문에 각각의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동일 물건이라고 말하는 것은 기본 전제에서 우리가 공통된 기반을 가지려고 하는 것 뿐이지, 실제로는 같은 물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인식의 주체가 인식의 대상을 결정한다는 칸트식의 어법으로 말하면 그런 거예요. 이렇게 되면 비교라는 것은 동일 물건이 존재한다는 것을 가정할 때 얘기해요. 근데 너랑 나랑이 눈만 다른 게 아니고 전체가 다 달라요. 근데 그것을 비교한다는 것이 누군가 우위 비교를 원할 때 얘기해요. 그러니까 차은우 같은 얼굴이 잘생겼어 라고 하는 거는 그런 쪽 이익 집단들이 만들어낸 걸 수도 있어. 이 세상에서 진정한 공유 가치는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개별적이고 왕따일 수밖에 없다. 왜? 공유되는 가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허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가지를 놓고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는 신포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저 포도는 신 거야. 나는 저걸 좋아하지 않아. 나는 굳이 차은우랑 결혼할 생각이 없어. 왜 해야 되는데?
나는 걔가 매달려도 싶어도 안 할 거야. 이 중에 방어 기제입니다. 본질적 그러네요. 방어 기제, 현상적 방어 기제. 네. 그래서 방어 기제를 잘 피는 것만 가지고도 감정 컨트롤이 어느 정도는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컨트롤할 감정이 없는 게 최고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게 아니고 감정이 온전히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감정이 온전해진다는 건 뭐냐? 그 감정을 내가 조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그 감정들에 의해서 그 감정의 흐름으로 내가 존재하는 거지. 마치 세포들의 흐름으로 내 육신이 존재하는 것처럼, 그리고 내 정신의 어떻게 보면 전류 흐름 아니면 에너지 흐름으로 내 정신이 존재하듯이, 사람은, 동물은, 생명체는 전부 감정의 흐름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조절하려고 자꾸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타고 가면 최고. 하지만 그렇게 안 됐을 때 돌발로 밖으로 튀어나갈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조절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되고, 그것은 내가 한계지어서 조절하는 게 최고. 타인에 의해서 조절되는 것은 결코 기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기분 나쁜 일이 있어도 그것은 내가 양보한 거라고 생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진짜 용기가 있다면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 뚝배기를 깨면 됩니다. 그리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습니다. 한번 깨고 삽니다. 들어가서 삽니다. 그 정도 용기가 없다면 너는 참아야 돼. 깰 용기도 없는데. 화를 내자니 속이 터지고 화 안 내면 내가 너무 호구 같고. 고발하세요. 고발하세요. 네. 법적인 걸로 네. 확실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인생 훅 간다라는 거를 보여주시면 다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뚝배기를 깨세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에게 데미지를 주지 못해요. 더 잔인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코드를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제가 예전에 학부 수업 같은 거 할 때 가장 연맥이는 방법이, 기독교 학생이 들어와가지고 아버지가 목사인데 시험 문제랑 관계없이 그 얘기를 써요. 우리 아버지는 목사고 나는 이 수업을 왜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써요. 그러면 저는 F를 주지 않습니다. D0를 줍니다. 재수강해야 되네요. F를 주면 지워지기 때문에 D0를 줘서 다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한 번뇌를 주고 평점을 쫙 깔기지. F를 주면 따지기가 더 쉬워. D0를 주면 나는 이래서 D0를 줬어요. 방어하기도 훨씬 좋고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불교가 자꾸 참으라고 하는 거, 참는 게 아니고 납득하지 못하는 참음은 죄악이에요.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진짜 감정과 가짜 감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문화적인 틀에 의해서 가설된 거고, 본질적인 건 뭐냐면, 사람은 마치 동상이몽처럼 우리가 공유하는 가치라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전부 개별 가치예요. 이게 노란색이잖아요. 근데 이 노란색이 똑같은 노란색이 아니고 얘가 보는 노란색하고 얘가 보는 노란색이 다르다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면 어느 노란색이 진짜냐? 나도 판단을 못해. 그런 식으로 모든 부분들이 파편화돼 버리면, 공유되는 가치가 없다면 비교는 없어요. 비교는 없어. 내가 생각하는 것들은 다 허상에 의해서, 마치 영화나 안 그러면 꿈을 통해서 내가 감정을 일으키듯이 그런 게 가짜 감정이에요. 본질적으로 모든 감정은 사실은 가짜예요. 왜? 유일 단독에서는 그것이 감정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장자식으로 말하면 허주하고 같은 거에 빈배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사람이 양자강 같은 데서 배끼리 충돌을 하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동차 사고 난 것처럼 상대에게 욕을 하려고 튀어나갔음에도 충돌한 그 배가 밧줄이 그냥 풀려서 사공이 없는 빈배야. 그러면 그 사람은 욕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투덜거리다 끝나는 거지. 욕을 할 만한 주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현상들이 인식론적으로 공유되는 가치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면 감정은 원래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감정은 사실은 영화나 드라마에 있는 것 같이 재미있는 거지, 그 자체가 나에게 고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면 막 이불킥 한다고 하잖아요. 밤에 자려고 누우면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러지 말았어야 됐는데, 이런 생각들이 계속 꼬리에 우는데 이 자기 자신을 괴롭히잖아요. 두 번째 화살을 맞는 거예요. 두 번째 화살을 맞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회성에는 실수는 없어요. 다 다친 결론입니다. 그 사건 자체가 다 다친 결론이고 반복될 수 있는 것도 존재하지 않고 실수라는 개념도 존재하지 않아요. 버라이어티라니까. 이거는 지금 대본이 있어서 수정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게 후회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네 인생은 또 다른 실수로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실수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건 지나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나간 거예요. 지나간 가치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것은 현재적인 생각일 뿐인 거고, 그렇게 안 했다 그래서
다른 결과가 나왔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만이에요. 그것은 네가 지금을 피하기 위한 또 다른 방어 기제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그 남편이 너무 싫은 거야. 어떻게 방법이 없냐라고 해서 사주 같은 거를 봐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거기서 나온 결론은 뭐냐면 네. 너는 어떤 남편을 만나도 똑같아. 세상에는 사람을 바꿨을 때 상황이 바뀌는 게 있고 상황을 바꿔도 또 다른 문제로 예전에 그거 있었어요. 나비효과 영화 같은 거 보면 네. 상황을 바꿨음에도 결과값이 유의미하게 바뀌지 않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했으면 바뀌었을 거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되었을 개연성도 있어요. 지금 네가 놓친 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반응을 해서 그렇게 했으면 나는 정당성을 가질 건데 라고 하는 쓸데없는 방어 기제를 펴는 거예요. 너의 근육을 더 약화시키는 거예요. 다음 힘을 끌어내는 데 있어서도 그게 방해로 작동하기 때문에 지나간 것과 관련해서는 후회할 필요도 없어요. 왜? 후회 자체가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지나간 거에 대한 후회도 많이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것에 대한 불안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계획도 많이 세우죠. 약자들의 행동방 후회는 안 해야 되지만 판단은 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반복되지 않습니다. 내가 후회요. 거기서 문제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반복을 일으킬 개연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미래라고 하는 것도 별 필요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현재를 충실히 살고 현재에서 최선을 다하는 존재에게 미래가 있는 거지. 윤회나 이런 거를 대할 때도 저는 관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윤회가 있다 없다를 떠나서 나는 삶을 충실히 살고 만약에 다음 세상이 있다면 거기서도 나는 충실히 살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는 지옥에 가도 나는 올라올 수 있을 거야. 난 충분히 가능해. 충분히 가능해. 나 그런 생각이. 그리고 만약에 없어. 그런 거는 없었어. 라고 하면 그냥 끝내면 돼. 나는 충분히 할 만큼 했어. 지금 죽어도 원이 없어. 라고 할 정도로 할 만큼 했어. 최고의 어떻게 보면 인생 무식. 나는 부지런히 열심히 살다가 죽은 뒤에 쉬겠다. 그러니까 네. 그런 식의 모식이에요. 그렇게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불안은 없어요. 나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걸 진기지성이라고 하거든요. 자기를 다하고 성을 자기 본질을 최선을 다해서 확충한다 이런 의미거든요. 나를 언제나 다할 뿐이지 그것으로 어떤 결과가 초래되고 어떤 이익이 초래되고 어떤 문제가 초래되고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는다. 예전에 그거 있었어요. 시험 공부를 하고 진짜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한 학생은 결과가 좀 못 나와도 할 만큼 했다가 있어. 그런 방식이 삶의 방식이지.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과도하게 울거나 어쩌나 할 필요 없고 진짜 부모님에게 어느 정도 이상 한 사람은 나는 할 만큼 했다. 또 다른 기회가 또 할 만큼 이상은 난 어렵다. 이런 식의 삶의 모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건강하고 실패가 없어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인내는 쓰나 열매는 달라. 마시멜로 이야기나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 미래를 위해서 지금을 희생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시멜로 이야기가 30분 기다리면 마시멜로 2개 주겠다. 제가 뭐라 그러냐면 30분 기다리다가 죽는 놈도 있지 않을 거냐. 그래 얘는 마시멜로를 하나 손해봤다. 그쵸. 내가 그렇게 얘기하거든. 일단 먹고 보면 되는 거야. 못 참는 애가 아니고 참을 수 있는 애보다 더 위에 있는 거야. 일단 땡기고 그러니까 못 참아서 땡기는 게 아니고 일단 주어진 이익은 땡기고 또 네. 다른 이익 기회를 보겠다. 아하. 그게 현실을 사는 사람들의 그거예요. 제가 청교도 이런 사람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죽은 뒤에 무슨 천상에서 뭘 받겠다. 미래의 불완전한 가치를 현재 확실한 가치로 환원하지 마라. 바꾸지 마라. 현재의 가치는 양보할 정도로 현재의 가치를 양보할 정도로 소중한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감정에 매몰되면 이 슬픔이, 이 불안이, 이 두려움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 장화홍련이에요. 장화홍련이 생각에 매몰돼서 네. 선량한 사람들을 죽이는 나쁜 귀신이 됐다라고 그쵸. 하는 스토리가 장화홍련이에요. 장화홍련에서 가장 억울한 사람 처음에 부인받아갔던 사또 시험 공부해가지고 겨우 합격해서 부인받아갔더니 이게 뭔가요? 라고 해서 죽는다는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 혼자 매몰돼서 계속 나는 도움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 뿐이에요. 그것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느냐? 그렇게 빠져 있는 사람들은 장화홍련 같은 경우는 외부적 충격이 아니면 잘 못 빠져나. 그냥 환자라고 생각하고 북한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본주의가 더 발전하면 북한이 망할 것 같죠? 절대 안 망합니다. 저렇게 된 거는 저렇게 된 시스템에서 돌아가기 시작하면 저거는 다 죽어도 안 망합니다. 우리 선생님이 되게 재밌는 얘기 하셨었거든요. 조선이 가난하지만 일본이 안 들어왔으면 망할 것 같냐? 조선은 그 상태로 굶어 죽어가는 거예요.
지금 북한처럼 그렇게 매몰돼서 너무 깊이 들어간 사람은 외부적 충격을 받아서 깨어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저거는 환자인 거예요. 환자라는 걸 직시할 필요가 있어요. 창피한 게 아니에요. 사람은 그런 문제를 가끔 일으킬 수 있어요. 컴퓨터도 에러가 나는데 사람에게 왜 에러가 안 나? 그리고 도움을 받아서 극복하면 되는 거예요. 감정, 욕망을 다 긍정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불교를 믿거나 수행을 하거나 명상을 한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감정이 없거나 늘 평온하거나 이런 생각을 하고, 어떤 슬픔, 우울, 분노가 막 올라와갖고 막 파르르 하고 이러면 수행 부족이야. 내가 명상하는데 내가 또 이러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진짜 고요하게 무념무상으로 있는 놈을 내가 압니다. 그게 거미예요. 거미는 거미줄을 치고 네. 치고 낮에는 숨어 있고 밤에는 정 가운데로 나와요. 그리고 모든 거미줄의 촉을 그대로 느끼면서 조용하게 있어. 절대 섣부른 움직이지 않아. 먹이를 자기가 채집하는 게 아니고 주어지는 거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에너지를 어느 정도 이상 소모했을 때 에너지 보충이 안 되면 죽거든요. 얘는 굶어 죽거든요. 그 거미줄의 촉을 그대로 느끼고 있다가 뭐가 걸리면 굉장히 빠르게 움직입니다.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멍 때리거나 딴 생각하고 있으면 걔가 이렇게 퍼덕거리다가 날아가 버리면 내 집만 망가지는 거예요. 빨리 가서 그것도 판단해요. 내가 잡을 수 있는 놈인지 저거는 내가 잡을 수 있는 한계치를 벗어난 놈인지의 진동을 판단하고, 잡을 수 있으면 진짜 번개같이 가서 그걸 감기 시작해요. 그래서 계속 걔는 깨어있는 상태로 있고 무념무상의 상태에서 깨어있어. 각성돼 있어. 잡념이 없고 맑게 깨어있는 게 옳다면 거미가 깨달았겠지. 인간은 거미를 넘어서 진화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자유롭게 쓰고 거두고 늘리고 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좋은 거지. 그래서 감정은 많을수록 좋고, 쓸수록 단조롭고 무생물로 점점 복고풍이 되는 거죠. 진화의 역행에서 이제 벌레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다가 나무 토막 되고 이제 바위 되고 십장생이지 거의 뭐 바위 돼가지고 오래 살면 그게 무슨 삶인가 싶죠. 그래서 작은 거에도 움직이고 되게 재밌어요. 동아시아 선불교하고 인도 불교하고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가, 인도 불교에서는 깊은 명상을 한 사람에게 옆에서 이름을 부르잖아. 안 일어나는 게 명상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초월 명상이에요. 나로부터 나의 의식을 안쪽으로 몰아넣어서 이 감각들을 전부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선불교에서는 옆에서 이름을 부르잖아? 그럼 한참 명상하다가도 왜? 라고 나와야 돼. 깨어있는 거예요. 이게 이원론과 이론론의 차이, 사실은. 네. 그리고 보는 것과 달리 감정을 수용할 수 있는 동아시아 명상의 특징적 구조인 거예요. 감정을 세워놓는 게 아니에요. 그 감정은 있지만 나를 저해하지 않는 거예요. 마치 영화나 연극에서 그 연기자가 너무 혼신의 연기를 잘해. 그리고 악당도 뭐 조카같이 너무너무 연기를 잘해. 감독은 어떠냐면, 쟤네들이 저렇게 개고생해서 나를 돈을 벌게 해주는 네. 아유 바보들 이러면서 있는 거예요. 이게 감정을 넘어서 있는, 감정을 즐기는 단계. 네. 연기를 너무 맛깔나게 막 잔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저 잔인한 놈 이러는 게 아니고 몇 개 더 팔리겠구나. 그거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감독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더 이렇게 하는 거죠. 감정을 타고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감정을 승화시키는 거고, 감정이 매몰됐을 때도 언제나 접점으로 나올 수 있는 코드들은 있어야 되고, 그렇게 안 돼서 완전 매몰되면 그거는 환자니까 치료를 받아야죠.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거고. 정당한 도움은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무례한 상사 혹은 갑질 고객, 불편한 사람들 있잖아요. 화를 내자니 속이 터지고 화 안 내면 내가 너무 호구 같고. 고발하세요. 네네. 법적인 걸로 네. 확실하게 자료를 준비해서 인생 훅 간다라는 거를 보여주시면 다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뚝배기를 깨세요. 이거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그 사람에게 데미지를 주지 못해요. 더 잔인한 데미지를 줄 수 있는 코드를 가지고 차근차근 준비하세요. 제가 예전에 학부 수업 같은 거 할 때 가장 연맥이는 방법이, 기독교 학생이 들어와가지고 아버지가 목사인데 시험 문제랑 관계없이 그 얘기를 써요. 우리 아버지는 목사고 나는 이 수업을 왜 들어야 되는지 모르겠고 이렇게 써요. 그러면 저는 F를 주지 않습니다. D0를 줍니다. 재수강해야 되네요. F를 주면 지워지기 때문에 D0를 줘서 다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굉장한 번뇌를 주고 평점을 쫙 깔기지. F를 주면 따지기가 더 쉬워. D0를 주면 나는 이래서 D0를 줬어요. 방어하기도 훨씬 좋고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불교가 자꾸 참으라고 하는 거, 참는 게 아니고 납득하지 못하는 참음은 죄악이에요. 누군가는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단절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그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일본 사람들은 전화를 그냥 걸었을 때, 유선전화 얘기예요. 걸었을 때 똑바로 걸었다고 생각하는데 잘못 이렇게 연결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집으로. 그럴 때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컴플레인을 건대. 우리는 실수라고 자기가 잘못 생각하는데 걸었잖아요. 내가 잘못 걸을 수도 있는데 나는 잘 눌렀다고 생각했는데 잘못 연결됐을 때, 근데 우리는 그냥 그거를 수용하고 한 번 더 걸면 되거든요. 다시 얘기한다는 것도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근데 일본 사람은 그렇게 한다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네? 근데 우리도 지금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나의 이익과 관련 안 돼도 저 사람이 불법 주차를 해놨거나 그러면 찍어서 지가 바로 올려버려. 이제 점점 그런 사람이 생기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참기 때문에 그것이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오류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기계상에. 참지 못하는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발전해 가고 정밀해진다. 한국에 와보니까 시간마다 방송표가 쫙 이렇게 편성표가 나와 있는데 제 시간에 하는 거는 9시 뉴스 이런 거 외에는 없더라. 전부 앞뒤를 잘라먹다. 드라마 해. 그러면 한 7, 8분 방송이 나가는 거야. 광고가. 나가고. 우리도 그걸 안 속으려고 다른 방송 보다가 이렇게 돌리는. 이러다가 이제 시작되고. 약속을 해놓지를 말든가. 약속을 했으면 그 시간을 지키든가. 그런데 놀랍게도 한국 사람들은 그것에 불만을 매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 저런 문제 있는 사람이 있으면 꼭 내가 당하지 않더라도 공익을 위해서 조져야겠다라는 생각. 잔다르크 정신이 주변에서 막 뭐라고 이렇게 욕들을 해도 전혀 데미지가 안 박히는 게 신경거리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안 보고 이렇게 보면 돼요.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강사가 돼서 대학 강단에서 수업하는 사람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어떤 사람들은 천정을 보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 눈을 못 마주쳐요. 그래서 탁자를 보고 말을 해. 그러니까 쪼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지도 교수가 앉아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너희들이 뭘 알겠냐. 먼저 주입하라. 너희들이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더라도 관계없어요. 너희들이 뭘 알겠냐. 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충분히 전달되면서 논리구조가 안 무너지고 내가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아는데 저 사람이 앉아있는데 이러면서 자꾸 눈치를 보면 내가 준비해 간 것도 흔들려요. 그래서 상대를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나보다 공부 못하던 친구가 비싼 차를 타고 나타났다. 축하를 해줘야 된다는 건 아는데 내가 배가 너무 아프다. 동아시아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우리주의라고 하는 거거든요. 집도 집우, 집주, 우주가 집이에요. 국가예요. 나라도 집인 가족이죠. 거고 네. 우주도 집인 거고 그래서 전부 우리예요. 지나가는 사람은 아저씨, 아줌마, 예전에 삼촌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삼촌 간의 관계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전부 다 가족 구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참관을 잘해요. 참여를 잘해. 그래서 너 밥 먹었니? 그걸 왜 물어보는데? 밥 먹었니? 요즘 얼굴이 왜 안 됐어? 네가 그걸 왜 신경을 써? 개인에 대한 사회에서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서는 누가 나보다 좋은 차를 타든 뭐라든 크게 관심이 없어요. 내가 염색을 하고 나가든 장발을 해서 나가든 별 관심이 없어. 하지만 한국 사회는 그 집단의 특성으로부터 이탈한 사람들은 조져야 돼. 부장보다 대리가 더 좋은 차를 타고 나타났어? 그것은 안 돼. 그런 식의 참여 문화, 그게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프다. 차라리 모르는 사람이 땅을 사면 배가 안 아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실제로는 감정노동. 이라는 거고 감정적으로 소모가 된다라고 하는 게 한 가지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주변 사람들이 다 잘 되기를 바라거든요. 잘 되면 가서 축하하고 뜯어 먹으면 됩니다. 굳이 배 아파할 게 없어. 밥이라도 한 번 얻어 먹으면 돼요. 그냥 박수만 쳐주면 되는데. 그리고 잘 되는 데는 불가사의한 경우도 간혹 있지만 대부분 이유가 있어요. 제가 늘상 그런 얘기 하거든요. 되는 사람은 되는 이유가 있고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지만 모르더라. 옆에서 보면 보이는데 지만 모르더라 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사람의 패턴이 있어. 이게 옆에서 보고 있으면 그냥 안 될 것 같아. 너무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조언도 못 해줘. 왜? 감정만 싸워. 감정적으로만 문제만 생겨. 개선되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아예 손절 이렇게 그래요? 하고 그냥 끝내버리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되는 쪽에 가면 조금 더 좋은 에너지를 받고 조금이라도 좋은 고급 정보 들어와요. 좀 되는 사람들하고 있으면 고급 정보가 있어. 나보다 못한 사람들하고만 있으면 내려갈 일만 있지 올라갈 일은 안 보여요. 자극도 안 되는 거고. 논어에 보면 그 얘기 있어요. 삼인행 필요하사라고 세 사람이 길을 가면 반드시 나의 선생이 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선생은
꼭 나보다 대단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타산지석의 선생일 수도 있어요. 아닌 거로서의 선생도 될 수 있어요. 배움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지 배 아프다고 해서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뒤에서 씹으면 자격지심까지 생길 뿐이에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그런 거 가지고 신경을 써요. 그러니까 자존감은 어떻게 올릴 수 있냐면 우주는 나를 중심으로 돈다. 인식론. 이런 논의 인식론입니다. 이 우주에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판단하는 가치만 존재하지 이 외의 대상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 우주가 내 마음이고 모든 경전은 내 마음에 대한 주석일 뿐이고 공부할 필요가 없어. 뭔 공부를 해. 우주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이 생각을 하면 티끌이에요. 다 티끌이에요. 스트레스 받을 때 상대가 너무 이기기 힘든 상대를 만났을 때 시간을 투여해서 100년을 투여하면 너나 나나 다 같다. 또 있고 우주의 눈은 둘째치고 태양의 눈으로만 봐도 지구 안에서 일론 머스크나 뭐 다 붙어 있어요. 한 점에. 점도 아니야. 그냥 아주 쬐끄만 먼지 같은 데 다 붙어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오고작 거리고 있는 거예요. 대단해 봐야 그 도토리 키재기 정도도 아니고 그냥 다 하찮은 것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의 늘렸다 줄였다 하는 생각들을 방어기제로 가지면 현실에서 극복하는 건 훨씬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상사를 만났을 때 대응 방법 너 일찍 죽어 좋겠다. 할 수 있는 때 얼마 안 남았다. 그러네요. 배터리 있을 때 소진해라.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데미지가 안 박히는 게 그 사람에게 데미지를 주는 방법이라는 걸 언제나 인지해야 돼요.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해하죠. 그렇죠. 그래서 데미지가 전혀 안 박혔다라고 하는 억장이 무너지는 을질이 있습니다. 갑질 말고 을질. 분명히 밑에 사람이고 내가 고용했는데 자를 수도 없고 처리할 수도 없고 이런 폭탄 같은 상황이 있어요. 그러네요. 일찍. 그걸 만들어 가면 돼요. 자존감이에요. 데미지를 입지 자존감. 않는 거네요. 네. 어떤 상황에서도. 현상은 있지만 그 현상에 끄달리지 않는다. 이렇게 안 되는 사람의 패턴과 잘 되는 사람의 패턴이 궁금합니다. 보고 있으면 보여요. 그리고 그 누가 볼 수 있냐면 누가 볼 수 있냐면 누가 볼 수 있냐면 어느 정도 이상의 성공한 사람은 그 기준이 어느 정도는 다 있는 것 같아. 그 성공을 못 해본 사람은 그 기준이 없어요. 그리고 안 되는 사람은 노력에도 문제가 있고 방향에도 문제가 있어. 둘 다 문제가 있어. 물 안 나오는데 파고 있는 거예요. 딱 봐도. 왜 이렇게 슬프지? 고려대에서 철학과 수업 들을 때 대학원에서 그거 있었어. 박사과정에서. 칸트 철학하네 서양 철학. 이게 철학가기 때문에 서양 철학하느라고 동양 철학하고 같이 수업을 듣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칸트 철학하는 사람한테 너는 왜 칸트를 하니? 그랬더니 칸트가 좋아서 한대. 그거 한다고 독일 사람이 알아줄까? 라고 얘기했거든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그때 제가 나온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을 거예요. 저는 대부분 한국적인 걸로 합니다. 중국적인 거 잘 안 합니다. 손 안 댑니다. 한국적인 걸 하는 순간에 내가 1인자가 됩니다. 전 세계 1인자, 전 우주 1인자가 됩니다. 제가 예전에 불국사 가지고 박사 논문을 썼거든요. 1호 박사 논문이에요. 오, 진짜요? 그러면 내가 불국사의 전 우주 1인자입니다. 전 우주 1인자입니다.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러면 외국에서 알아주느냐? 아니죠. 네. 전혀 모르죠. 네. 하지만 괜찮아. 예를 들어서 내가 칸트를 가지고 썼어. 그러면 1인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택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외국에서 알아주느냐? 똑같이 안 알아줍니다. 자존감 자체는 엄청 높아요. 나는 다 1인자야. 다 1인자야. 경영학의 포지셔닝 개념이 있어요. 직업 가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출판사 얘기해서 그렇긴 한데 편집자 같은 거 대단히 많거든. 지원자가. 지원자 많죠. 왜? 주특기가 없어서 그래요. 실은 주특기. 뻔한 주특기로 하니까 지금도 못 받고 그렇게 과로에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을 누가 만들었냐? 네가 만든 거예요. 왜 변별력이 없게 했느냐? 차라리 뭐를 어떻게 해서 기획구상을 하든지 뭘 하든지 그냥 문서 편집하는 건 나중에 이제 인공지능한테도 지갔대. 그렇게 될 만한 걸 네가 갖고 나는 왜 안 알아줄까? 그럼 뭘 알아줘? 그리고 세상은 그렇게 만만한 것도 아니고 세상은 바보가 아니에요. 민중이 우매하진 않아요. 민중은 봐줄 뿐이지. 어느 정도 이상의 노력과 변별력을 하는 사람에게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고 맨날 남이 하는 거를 똑같이 패턴 반복을 해야 하는 사람에게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걔보다는 조금 더 잘하는데 그걸로는 너를 선택할 만한 이유나 필연성이 없는 겁니다. 냉철하다라는 생각도 들면서 그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게 한다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현실에 대한 직시가 안 되면 변화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진 자산이라고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범죄에 걸려서 변호사에 의뢰를 했어. 그러면 있는 대로 일단은 까야 돼요. 변호사한테는. 믿을 만한 사람이라면.
까고 그 안에서 답을 구해야지 내가 쪽팔리고 뭐 어떻게 해서 내가 감추고 시작을 하면 저 사람이 도와줄래도 도와줄 방법이 없어요. 자산도 마찬가지예요. 자산도 불리는 데서 이렇게 할 때 내가 어느 정도가 있고 어느 정도를 원해요 라고 했을 때 운용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거지, 내가 불투명해져 버리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내가 모르는 것을 남이 안다라고 하는 부끄러움을 느끼지 말고 내가 모른다는 자체에 먼저 부끄러움을 느껴라. 그렇게 하면 발전한다. 그리고 현상 파악이 안 되는 사람은 발전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현상 파악이 1번이네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어야죠. 직업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AI 시대에 도태될까봐, 준비 못할까봐, 그 닥치지 않은 미래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에 있잖아요. 감정은 도태가 안 된다니까. AI에서 가장 강력한 게 감정이에요. 왜 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성적인 거는 다 대체될 수 있어도 감정적인 거, 또라이를 AI가 대체할 수는 없다니까요. 그게 예술가고 세상을 발전시키는 사람이고 특이점을 만들어내는 분들이에요. 모범생은 이렇게 안정적으로 갈 뿐이지 그 이상의 변화를 만들어내진 않아. 인류 진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돌연변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 돌연변이가 점프를 만들어내지 계속해서 진화가 진화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돌연변이가 진화를 만들어내는 핵심인 거예요. 특이점이거든. 과학으로 얘기하면 그게 특이점이에요. 특이점이 발생하면 탄소가 압력을 계속 받았을 때, 흑연이 압력을 계속 받았을 때 어느 순간에 다이아몬드가 되는 특이점이 발생하는 것처럼 또라이가 되면 살아남아요. 그리고 모범생이 되면 죽는 시절이에요. 또라이는 감정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예술가나 창의적인 거나 일론 머스크나 이런 사람 또라이일 거예요. 저거 검사하면. 그 사람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또라이가 세상을 바꾼다라는 거는 알겠는데 그것이 감정하고의 연결고리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게 대부분 감정에서 나오는 영역이잖아요. 인공지능이 어디까지 발전할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뭐 저쪽 전공자도 아니고, 제가 예전에 인공지능 갖고 논문 한 편을 쓰긴 썼는데 알 수도 없어요. 그런 걸 판단한다는 자체가 우스운 판단이거든.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거든요. 불과 10몇 년 전만 해도 4차 산업이라는 단어가 안 들어가는 데가 없었는데 4차 산업 단어가 실종됐고, 맞아. 메타버스 뭐 될 거라고 하더니 호들갑 떨고 페이스북이 메타로 사명까지 바꿨지만 메타 포기했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은 어떻게 될지 정확하게 예단하기 어려워. 그래서 인공지능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이성 영역은 대체되는 비율이 굉장히 높을 거고, 문장 교정하는 건 대체가 쉬울지 몰라도 예술적 작가, 시를 쓴다거나 이거는 상대적으로 어려울 거예요. 당분간은 그렇고, 인과관계를 넘어선 감정을 만들 수 있으면 그건 진짜 오래 갈 거예요.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지 실제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 좋은데 이유 없고 사람이 사람 싫은데 이유 없어. 그냥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견적이 안 나오니까 전생에 어떻게 뭔가 연결이 있었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동일 패턴이 아니고 돌출된 패턴들은 감정에서 훨씬 더 발전되는 거죠. 발견되는 거죠. 감정이 지금 앞으로 이끌고 갈 시대라니까. 예술과 창의성. 감정에 승하네요. 예술과 창의성. 충분히 그렇게 갈 거예요. 그 정도는 예상해 볼 수 있어요. 아무리 빨리 대체해도 또라이를 대체할 수는 없다니까. 인공지능이 또라이예요. 이러면 스카이넷이지. 터미네이터에 나오는 스카이넷. 요즘에 자존감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너무 크다. 칭찬을 한번 받으면은 그것에 되게 들뜨고, 비판을 한번 받으면은 너무 막 지나치게 무너지고, 어떻게든 칭찬받고 싶어서 그쪽으로 막 달려가고, 자존감이 문제인 것 같다. 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자존감이 낮아서 칭찬을 원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쵸, 말하면. 그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칭찬이 필요가 없어요. 너희들이 나를 칭찬해?가 되는 거죠. 찾을 필요 없어요. 굳이 칭찬이나 자존감, 칭찬을 받을 필요도 없고,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나를 평가하는 게 중요하다. 핵심을 잡고 있으면 그냥 그 문제는 끝나요.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주변에서 막 뭐라고 이렇게 욕들을 해도 전혀 데미지가 안 박히는 게 신경거리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으로 안 보고 이렇게 보면 돼요.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강사가 돼서 대학 강단에서 수업하는 사람에게 제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 어떤 사람들은 천정을 보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사람 눈을 못 마주쳐요. 그래서 탁자를 보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쪼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지도 교수가 앉아 있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뭐라고 가르치냐면,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너희들이 뭘 알겠냐 먼저 주입하라. 너희들이 나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 있더라도 관계없어요. 너희들이 뭘 알겠냐 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나가면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충분히 전달되면서 논리구조가 안 무너지고, 내가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더 아는데 저 사람이 앉아있는데 이러면서 자꾸 눈치를 보면 내가 준비해 간 것도 흔들려요.
그래서 상대를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방어 기제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대를 신경 쓰지 않는 방식의 자기 훈련을 해야죠. 이게 독존이라고 하는 관계성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어요. 왜 자꾸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신경 쓰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는지를 모르겠어. 되게 재밌는 게 우리는 집단화였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관계 구조를 계속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부를 때 관계 호칭을 부른다. 그 사람의 지위나 안 그러면 뭐 아빠, 엄마 이런 식으로 부모 이름은 알지만 한 번도 부를 일이 없는 게 부모 이름이다. 그렇게 가는 네. 거거든요. 그리고 억지로 부르게 되면 윗자는 뭐고 아랫자는 뭐예요. 이름을 깨트리는 방식들을 쓰는데 관계칭호를 붙이고 형이고 그다음에 형이 많으면 큰형 뭐 이런 식으로 다 직장에서도 그 지위를 부르고 사람 이름을 부르지 않아요? 이런 관계칭호들이 계속 부르고 그다음에 그 관계칭호는 중첩돼 있어요. 나는 이 사람에게는 아들이고 이 사람에게는 아버지고 이 사람에게는 삼촌이고 이렇게 관계가 계속 중첩돼 있거든요. 사람들의 시선을 눈치 본다라고 하는 게 동아시아의 전통 문화 중에 하나예요. 근데 현대인은 사실 현대의 젊은이는 그렇지 않아요. 서양 사람들은 그걸 신경 쓰지 않아요. 실험 중에 뭐가 있냐면 혼자 사람이 사진을 찍는데 주변 배경에서 약간 사람들이 별로 안 좋은 기분으로 있으면 내가 웃고 있어도 별로 안 좋은 사진이다라고 보는 게 동아시아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배경까지 한꺼번에 이해를 하는 특징이 있어요. 네. 근데 서양 사람들은 그 사람만 되면 되는 거예요. 주변이 어떻든 별 관계가 없어. 동서의 차이인데 현대인들은 개인화돼 있음에도 쓸데없이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있어요. 과도기적인 문화의 충돌 양상에서 벌어지는 이중고통이라고 생각해요.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아예 차라리 납득을 해서 나는 관계주의적 인간으로 갈 건지 집단주의라고 안 쓰고 동아시아를 관계주의라고도 써요. 관계주의로 갈 건지 안 그러면 아예 개인주의로 갈 건지를 노선을 똑바로 정했으면 좋겠어. 그렇지 않고 이게 어떤 때는 관계주의로 갔다가 어떤 때는 개인주의로 갔다가 이렇게 하면서 스트레스를 양싸대기를 맞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은 불필요한 가치예요. 하나의 노선만 선택하면 돼요. 하나의 단일 체계 안에서는 하나만 나타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